안녕하세요, 여러분. 4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었죠. 그동안 열심히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근현대사 많이 어려운데 이제부터 정말 힘든 시기. 물론 앞으로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일제강점기 시대를 이번 4강에 총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4강에서 배울 일제강점기 시대는요. 우리 일제강점기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나라가 뺏긴 기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일제 지배를 당했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치,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로 이제 나라를 뺏긴 후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일제 지배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1910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이 파트를 공부할 것이냐, 이게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10년대에 따라서, 20년대에 따라서, 1930년대에 따라서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모양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완벽하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파트를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했어? 20년대는 어떻게 통치했어? 30년대 어떻게 통치했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통치를 했어? 이거를 우리가 문제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나올 거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연도에 나눠서 뭐 1년 단위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10년 단위로 딱 깔끔하게 3개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번 시간에 꼼꼼하게 공부를 해볼 거라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4강입니다. 자, 죄송해요. 네, 1910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10년대, 우선은 그 전에 일제강점기, 경술국치, 을사늑약 이후, 경술국치 이후 1910년대에 딱 우리가 접어든 거예요. 1910년대에 우리를 잡아먹었어, 일본이. 이제 식민지배를 할 거야. 식민지배를 딱 하려면 얘들이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아주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 들겠지. 1910년대는 어떤 통치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바로 무단 통치라는 걸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되게 잡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를 했어. 우선은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1910년대예요. 잘 보이죠? 정치에서는 무단 통치를 했단 말이야. 무단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 관전 포인트겠죠? 헌병경찰제도. 경찰이고 군인이나 마찬가지인 헌병경찰을 다 쫙쫙 깔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못하도록, 그냥 뭘 해도 못하도록 그냥 조선인들을 엄청 압박하려고 지금 무단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헌병경찰제도가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헌병경찰제도를 떠나서, 그리고 이걸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지금 이 산하기관이 뭐냐, 여기를 다 통치하고 있는 통치기관이 뭐냐,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제가 지금 입이 잘 안 풀렸네요. 조선총독부 정말 중요합니다. 조선총독부가 이 정치, 우리나라의 식민지배 기구였단 얘기예요. 이걸 되게 중요하니까 조선총독부, 그 전에는 통감부였단 말이야. 그 전에는. 근데 이제는 1910년대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총독부를 세웠고, 조선총독부는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총독이 관리하겠죠. 이 총독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선총독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어쨌든 이거는 뭐냐, 식민 통치 기관이에요. 일종의 식민 통치 기관인 조선총독부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정치를 했느냐, 굳이 따지자 솔직히 정치할 것도 없죠. 정치야 이게? 식민지배인데? 어쨌든 정치 굳이, 사실 정치긴 하니까 그래도 말하자면 차관 정치를 했습니다. 차관 정치.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문 정치라고. 고문 정치는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고문 정치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차관 자리에 일본인을 앉혀서 일본인이 차관을 해서 일본인에게 지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당하도록, 그게 바로 차관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에 있는 게 조선 총독부였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차관 정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때 총독은 또 누구를 세웠냐? 총독은
아주 무섭게 하려고 군인들을 세웠어요. 군인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론 안 무서운 군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군인들 얼마나 무서웠어요, 이 시기에. 근데 그 군인들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러고 이제 차관 정치하고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특징을 또 알려드리자면, 제가 모든 권한이 다 총독한테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뭐 군통수권, 뭐 행정권 전부 다 총독부는 정말 총독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조선 총독부였고, 그리고 차관 정치를 우리나라에 실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헌병 경찰제가 있다고 했어요. 우선 조선 총독부는 지우지 않을게요. 중요하니까 이렇게만 놔두겠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경찰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를 강압하게 우리나라 시민들을 강압하는 그런 군인이었단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위협적이고 비인도적이었겠죠. 여기서 가장 특별한이 아니죠. 좋게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 헌병 경찰제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즉결 처분권. 즉결 처분권이라는 것을 헌병 경찰제에 도입을 해요. 이게 뭐냐? 즉결 처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병에 이렇게 보다가 조선인들이 한 3-4명 모여 있어. 그러면 너네 약간 일신내는데? 너네 지금 독립하려고 운동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태형을 때린다거나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즉결 처분권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즉결 처분권에서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태형령, 조선 태형령. 조선 태형령이라는 이 권한이라고 하죠. 이 법령? 이런 거를 얘네 즉결 처분권을 여기 소유하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태형이 뭐예요? 태형.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그러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진 않겠죠. 정말 큰 걸로 이게 한 대만 맞아도 엉덩이 아주 너덜너덜해지게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 정말 고통스럽고 이때 뭐 약이 있겠습니까? 병원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조선인들한테는. 근데 맞으면 진짜 골골대다가 이제 막 돌아가시고 이럴 정도로 정말 아픈 태형령. 이거를 근데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 태형령은 조선인들한테만 적용이 됐어. 일본인은 안 때려. 조선인들이 이제 모여 있어. 그러면 야 너네 약간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조선 태형, 야 즉결 처분해.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태형령을 하는 거야. 조선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인도적이야. 얼마나 비인도적입니까? 비인도적인 헌병 경찰제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유명한 게 즉결 처분권,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 태형령이 있었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죠. 헌병 경찰제도 또한, 그리고 헌병 경찰제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칼을 찼어. 칼찬 교사.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교사들이 칼을 차고 돌아다니고, AK, M16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무섭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적이고 학생들한테도 되게 무단 통치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교사가 칼을 찼다. 대표적인 예시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본어 중심 교과목. 일본어로 중심된 교과목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신문들을 폐간시킵니다. 폐간. 어쨌든 우리나라 얼마나 무단 통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주체성이 되는, 자주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없애버리고 일본으로 이제 어떻게든 식민 지배를 막 하려고 지금 1910년대에 그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폐간된 신문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모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한매일신보 아니면 황성신문 등 같은 민족신문을 폐간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애국계몽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애국계몽 운동을 하는 단체들까지 보입니까? 네. 애국계몽을 하는 운동단체, 애국계몽 운동단체들을 해산시켜버려요. 해산. 너네 독립운동 그만해.
세네 명 모여있기만 해도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고, 세네 명 모여있으면 막 타자인 이러면서 이제 태형 때리고 이러는데, 이 애국개몽 운동 단체 해산시키겠죠. 애국개몽 단체도 해산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러면서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는 민족 지도자들.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 지도자도 이제 막 체포를 해버린다던가, 아주 못살게 굽니다. 체포를 해버리고 투옥을 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민족 지도자들을 체포를 하고 막 잡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딴 데로 갑니다. 어디로? 만주와 연해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민족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애국개몽 운동도 할 수가 없고, 지금 다 잡아들이고 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랑 연해주 국외로 떠나는 거죠. 국외로 떠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 덜렁 이 사람들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삥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만주와 연해주를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주와 연해주에 한인촌이 생겼다. 한국인들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주랑 연해주에 한인촌이 생겼다. 이거는 나중에 독립운동 할 때도 여기에 무슨 기지를 설립을 한다든가 학교를 설립을 한다든가 제2의 그런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한인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만주랑 연해주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정치 파트입니다. 정치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정치는 무단 통치를 했다. 1910년대에 우리나라를 딱 잡아먹고 나서 식민 지배를 하려고 딱 시작하고 나서 무단 통치를 하면서 조선 총독부 관리 아래에서 헌병 경찰제 즉결처분권, 그리고 교사들이 칼을 차고 일본어 중심으로 교과목을 하고, 그리고 민족신문을 폐간시키고,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 해산시키고, 민족 지도자는 체포를 했다.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은 만주랑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인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는 것까지 이제 1910년대 정치, 우리나라를 어떻게 일본이 지배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지울게요. 조선 총독부는 정치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경제 파트에서도 조선 총독부가 거의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선은 경제 파트도 중요하겠죠.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얘네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배로 막 먹었으니까 우리나라 토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식민지배를 보통 하면은 돈이지만, 식민지배를 먹은 나라가 돈이 뭐 많겠습니까? 우선 토지부터 먹어야죠. 우선은 토지를 먹으려고 얘네들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1910년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나라 토지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조사를 한다고. 얘네는 원래 자기들의 핑계죠. 그러니까 구실은 뭐냐면, 구실은 뭐겠어요? 너네들을 근대적으로 내가 토지를 관리해줄게. 너희들의 토지를 우리가 근대적으로 관리를 해줄게. 근대적으로 관리를 해주겠다니, 이런 이야기인데, 구실이죠, 말 그대로 구실이에요. 실제 목표는 뭐겠어? 토지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토지 먹으려고. 토지 얌얌 하려고. 그렇게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건 당연히 없을 뿐더러 어땠냐? 토지 조사 사업의 발판이 뭐냐? 바로 신고주의예요. 신고주의. 말 그대로 토지를 우리가 신고를 해야 돼. 내가 토지를 갖고 있어. 내가 성북구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토지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얘네한테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이 신고하는 절차도 되게 까다로울 뿐더러 우리 반일 감정 때문에 야, 신고해 막 이러는데 신고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 내 땅인데 뭘 신고를 해 니들한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반일 감정 플러스 신고하려고 하기도 복잡하고 얘들 신고도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신고주의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신고주의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고를 안 한 토지를 그냥 빼앗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좋지 않은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서 뺏어간 우리나라 땅이 4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한, 북한 이렇게 있으면 남한 여기가 40%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뺏어갔어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거를 정말 중요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이 땅을 넘겨버리고, 뭐 일본인 지주나, 일본인 지주, 일본인 땅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본인 지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렇게 뺏어온 땅들을 이렇게 넘겨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토지조사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시기에 이런 경제적으로 탄압을 받았다. 그리고 회사령이라는 것이 선포해집니다. 바로 회사령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회사를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당연히 안 해주겠죠.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만들게 해주겠지만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회사령이라고 합니다. 회사령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우리가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910년대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이번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파트의 핵심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통치를 우리가 받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냐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렇게 나눠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항. 우리나라가 지금 저항도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국내, 국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했고 국외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가 탄압을 받고 있었잖아요. 막 즉결 처분권 이러면서 헌병 경찰이 쫙 깔리고 교사들은 칼을 차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막 대놓고 운동을 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 길거리 돌아다니기도 무서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바로 비밀 결사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나타납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요. 비밀 결사의 형태를 띈다. 무단 통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신민회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민회는 그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리고 1911년에 100.5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는데 어쨌든 신민회가 되게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비밀결사의 단체가 그대로 있는 게 신민회이기 때문에 비밀결사를 한다면 신민회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1910년대에 웬만한 저항은 거의 다 비밀결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비밀결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1910년대 알아둬야 되실 것은 독립일군부라는 것입니다. 독립일군부의 일자는 일병할 때 그 일자예요. 그래서 독립일군부인데 여기서 독립일군부가 추구했던 것이 있어요. 독립일군부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복벽주의라는 거예요. 복벽주의. 복벽주의가 뭐냐? 예전에 우리 고종을 모셨던, 그러니까 예전에 왕을 모셨던 그 형태로 우리나라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했던 것이 독립일군부, 복벽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한광복회라는 것도 있어요. 대한광복회가 이 시기에 있었는데 이 대한광복회는 반대로 공화정을 추진했어요. 공화정이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공화국, 대한민국 공화국 이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있고 이제 위에 뭐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왕이 없고 그러니까 신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나라의 형태를 지향한 공화정의 형태를 지향한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이건 국외는 어땠을까요? 국외는 바로 외국에 그러니까 만주 연해주 그쪽에 독립운동 기지가 설립된 독립운동 기지. 독립운동 기지가 설립돼요. 독립운동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기 위에 여기 쪽이 이제 만주 연해주 지역인 거예요. 여기가 서간도, 북간도, 여기가 연해주 지역. 자, 여기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이제 이쪽에 세우는 거예요. 자, 우선은 서간도에는 신흥무관학교라는 것을 이회영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민회가 세운 거죠. 신민회가 예전에 세웠던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이회영이라는 이 우리나라 이 시기에 정말 재벌이 있어요. 돈이 정말 많아. 정말 재벌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왕보다 돈이 많을 수도 있어. 그렇게 돈이 정말 많은 이회영이 이제
그 자신의 그런 재벌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신흥무관학교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흥무관학교가 여기 서간도에 있고요. 그리고 북간도에는 유명한 북로군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로군정서. 이건 나중에 진짜 우리 전쟁도 많이 참여를 하고 정말 아주 대단한 북로군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는 누가 만들었냐? 만들었다면 후원을 누가 했냐? 중강단이라는,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말씀드립니다. 중강단이라는 대종교를 믿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가 후원을 하면서 북로군정서가 북간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 정부. 잘 안 보이죠? 죄송해요. 대한광복군 정부까지 연해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잠시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1910년대,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 정말 크게 통치를 받고 너무 힘들게 저항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저항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국내에서, 국외에서. 그렇게 점점점 끌어올라서, 점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점점 국내에서 국외에서 정말 그 무단 통치 받으면서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던 중에 고종이 죽게 돼요. 고종이 죽게 됩니다. 고종이 죽으면서 어떤 게 터지냐. 고종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되게 문제에서 중요한 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 이때에 인해서 뭐가 생겼다. 이런 게 많은데 그 흐름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고종이 죽음으로써 191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우리나라에 3.1운동이 터지게 돼요. 3.1운동. (3.1운동이) 터지게 돼요. 전 국민의 대국민 민주화 항쟁이죠. 3.1운동이 독립운동이죠. 자, 이제 민족항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립운동이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하고 하는 만세운동이 3.1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유가 딱 이거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어떤 걸 배경으로 고종이 죽게 된 이유로 3.1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막 그냥 다 집 밖에 나가서 만세를 외치고 총을 맞아가면서 막 잡혀 들어가면서 했던 정말 우리나라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도 무조건 잘 나옵니다. 근데 3.1운동이 터지면서 고종이 죽으면서 3.1운동이 터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3.1운동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바로 상하이에서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다는 소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의 생일이나 다름없어요. 대한민국의 생일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사실 드립을 딱 치려고 여기 딱 나왔다가 사실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드립도 안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 출범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생일도 알아볼까요? 1919년 4월 11일. 1919년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4월 11일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탄생을 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지향했던 것들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되게 혁신적으로 나온 것도 있었다. 우선은 바로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인데, 그러다 보니 최초의 공화정을 수립했다. 공화정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곳은 많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또 수립을 해버렸다는 거야. 여기서 이게 되게 그게 있죠. 그 의의가 있죠. 그리고 영통제나 영통제는 행정 조직인데요. 영통제, 교통국 등의 그런 기구들까지 다 만들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910년도에서
1910년대 중요한 점. 무단 통치를 하는 압박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내 국외로 정말 열심히 민족 항쟁 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렇게 아주 3.1운동이라는 꽃을 피게 했고, 그러면서 3.1운동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만들었다. 정말 중요하겠죠? 이것이 1910년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잠시 지울게요. 네, 1920년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는 1910년대가 어떤 통치였죠? 무단 통치였어요. 1920년대부터는 문화 통치라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문화 통치, 3.1운동을 보고 일본 애들이 와 얘네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무단 통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문화 통치를 좀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서 얘네를 지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1920년대부터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 통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변했냐? 원래 헌병 경찰제도 있잖아요. 경찰이 헌병들이었단 말이야. 엄청 무서운 군인 경찰들이었단 말이야. 헌병을 보통 경찰이 됩니다. 헌병을 보통 경찰로 바꿔줘요. 물론 그렇다고 뭐 그렇게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양은 또 양이라고 하기 뭐한가요? 사람 수는 또 많아졌어. 그래서 보통 경찰 제도가 있었다. 헌병 문화 통치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풀어주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상관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신문도 만들어. 아까는 저번에는 민족신문, 막 황성신문 이런 거 다 폐간시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만들게 해줍니다. 근데도 검열을 하죠. 계속 검열을 해. 검열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신문을 만들었다고 막 일본은 꺼져요. 이런 기사를 쓰면 나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열되니까 기사가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사를 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기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신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 신문들이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있잖아. 근데 뭐 이만큼이 없어. 이만큼이 없어. 이만큼 빈 공간이야, 이만큼이. 그러니까 그렇게 검열을 계속 시켰다는 이야기죠. 자유롭지는 않았다. 문화 통치라 해도 어쨌든 통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또 여기서 또 치안유지법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악법인 치안유지법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게 정치에서 문화 통치를 했지만 아직 자유롭지 않았다. 네, 아직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일본이 어떻게든 이제 우리를 어떻게 좀이라도 더 3.1운동을 계기로 문화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아까 1910년대에는 토지를 조사했잖아요. 토지 조사 사업을 했잖아요. 이제는 경제 파트에서는 산미 증식 계획이란 걸 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뭐냐? 쌀을 더 많이 만드는 거야. 쌀을 훨씬 더 증식시키는 거야. 근데 그럼 쌀이 많이 나오죠. 더 열심히 일해서 쌀이 더 많이 나와. 그럼 그게 좋은 것이냐? 아니죠. 더 많이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뺏어가고 더 많이 힘든 거죠. 산미 증식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1910년대에 회사령이 있었잖아요. 회사령을 없애요. 이게 좋은 거냐? 이거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회사령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회사 만들지 않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일본이 자본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그 자본을 투자할 곳이 생긴 거야. 근데 그 투자할 곳이 생긴 것을 이제 투자할 곳을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하려고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회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 자본을 투자하려고 만든 곳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령이 이때 딱 회사령이 없어집니다. 회사령이 없어지는 것이 1920년대 경제 파트다. 라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1920년대 이런 통치를 받았고요. 어떻게 저항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항 파트에서 국내랑 국외로 나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이번에 약간 특별하게 이렇게 나눠볼게요. 국내 이렇게 나눠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1930년대도 이렇게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국내, 국외 이렇게 너무 높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괜찮겠죠? 잘 보이죠? 자, 국내, 국외. 우선은 이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로 나뉘게 됐어요. 사회주의. 이렇게 파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저항을 했냐, 저항을 했냐, 일제에 저항을 했냐, 사회주의는 어떻게 저항을 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우선은 국내에서 민족주의, 민족주의 사람들은 바로 문맹퇴치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어요. 똑똑해야 한다. 똑똑해야 안 뺏긴다 하면서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되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선일보가 시행한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이라던가, 그리고 문맹퇴치 운동 중에서 뭐 밀립 대학을 설립하다든가, 우리 돈으로 만든 대학을 설립하자.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거, 밀립 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이 출발합니다. 일본 자본은 계속 들어오고 관세도 없어지고 이제 뭐 회사령도 없어져서 계속 일본 자원에 이제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평양에 있는 조만식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 쓰자라는 이야기죠. 다른 거 쓰지 말고, 일본 거 쓰지 말고, 조선 사람 조선 거라는 그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 그러니까 그 되게 잘 만든 카피죠. 근데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민족주의의 그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민족주의 사람들이 막 그 문맹퇴치 운동을 하면서 이제 대학도 설립하고 이럴 때 사회주의 사람들이 약간 투쟁적이었어요. 되게 투쟁, 파업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쟁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고 뭐 이런 거죠. 유명한 것이 암태도 소작쟁이. 목포 쪽에 있는 암태도의 소작쟁이, 그리고 원산 기억나시나요? 글씨체가 너무 더럽네요. 원산 총파업. 강화도 조약 때 원산항 이런 거 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 원산에서 원산 총파업을 실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가 했던 이제 국내 저항입니다. 그리고 국내 저항이 민족주의가 한 거, 사회주의가 한 거, 물론 이렇게 있지만 또 있습니다. 이때 1920년대는 되게 많은, 왜냐면 문화 통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래도 저항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저항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바로 안 되겠네요. 이거 나누려고 그랬는데 나눌 수가 없네요. 자리가 없어서. 자,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학생들의 운동이에요. 학생. 우리 같은 학생들,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순종이 죽게 돼요. 이 당시에 순종이 죽게 되면서, 아까 고종이 죽게 되면서 나타난 운동이 3.1 운동이었잖아요. 순종이 죽게 되면서 60만세 운동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순종 죽음을 계기로 26년에 60만세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또 중요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60만세 운동을 하고 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갑자기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어쨌든 우린 같은 민족이니까, 지금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 게 둘이 합쳐져서 얘기한 게 정우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정우의 선언. 정우의 선언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지게 돼. 그렇게 되면서 이때 합쳐진 신간회라는 게 설립이 돼요. 신간회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합쳐졌으니까 사람이 되게 많겠죠. 되게 큰 단체가 됐단 말이야. 신간회랑 신민회랑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간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쳐진 1920년대에 나온 신간회다. 이제 단체다. 좌우 합작을 해서 만든 공개단체다.
신민회는 그 전에부터 있었던 비밀결사단체였고, 이건 좌우합작을 한 공개단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신간회 설립을 했는데, 이 신간회가 후원했던 운동이 있어. 바로 그게 광주 학생 한일 운동이에요. 광주에서 학생들의 한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신간회가 후원합니다. 후원. 신간회가 도와줬다는 말이죠. 자, 이제 광주 학생 한일 운동.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학생 운동이랑 광주 학생 한일 운동. 정말 학생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었다. 정말 중요한 앞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버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당시 학생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이제 뭐 버스 같은 곳에서 스쿨버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일본인들은 앉아도 되지만 한국인들은 앉으면 안 되고 조선인들은 앉으면 안 되고 그랬던 상황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를 예쁘다고 막 괴롭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본 남자애들이, 일본 남학생들이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여자애의 가족이었나? 가족이자 친구인 그런 학생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너 내려 이러면서 이제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조선에 지금 여자애를 괴롭히느냐 하면서 싸움이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패싸움도 하고 막 그랬대요. 엄청 크게 싸웠어. 당연히 경찰서 잡혀갔겠죠. 잡혀가는데 당연히 일본 애들은 풀려났겠죠. 우리나라 학생들 얼마나 억울해. 지금 우리나라에 괴롭혀가지고 지금 싸우게 된 건데 일본에만 풀어주고 자기들은 지금 벌받게 생겼어. 그러고 있었던 와중에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제 광주 학생들이 그렇게 된 거죠. 광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알게 되고 누구도 알게 되고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광주 내에서 퍼지게 되면서 이제 신간회가 이거 전국적으로 알리게 도와주고 전국적으로 광주 학생 한일운동 이런 게 있다. 이런 일이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도와주고 신간회가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제 이 두 개의 60만세 운동과 60만세 운동은 원인이 뭐다? 순종의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광주 학생 한일운동을 신간회가 도와줬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이때 1920년에 어린이라는 게 생겨요. 어린이라는 게 생겼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죠? 어린이가 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어린이라는 단어도 이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도 없었대요. 그냥 돌아다니는 찌끄만 뭐 저 녀석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때려도 되고. 그러니까 되게 어린이에 대한 아동 학대? 이런 것도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어린이란 그 개념이 없었던 거죠. 애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이런 건 당연히 없었던 건 그런 옛날 시기에 방정환이 어린이라는 단어와 어린이날이라는 것도 만들고,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네, 아무튼 어린이날을 만들게 됩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도 만들게 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직도 5월 5일 어린이날.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여성 단체로는 근우회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여성들은 근우회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바로 신간회의 요 신간회의 자매 단체입니다. 신간회의 자매 단체인 여성의 근우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제가 아주 판서를 참.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러던 중에, 진주에서 백정들이, 이제, 형평운동이라는 걸 벌이게 돼요. 백정들 있잖아요, 왜. 우리 정근대 사실에 자주 나왔던, 우리 그 계급사회에 있어서 가장 아래에 있었던 백정들. 하지만 이제는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그 전에는 계급제가 있어서 뭐 아래에 있다고 치지만서도 지금 이제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개혁이 됐단 말이야.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근데도 사람들이 백정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렇게 차별을 한 거예요. 차별 좋지 않습니다. 차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정들이 들고 일어선 거죠. 형평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형평운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거가 나오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거를 정작 쓸 자리가 지금 마땅치가 않네요.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자, 1920년대 가장 꽃 같은 이열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열단 많이 들어보셨죠? 이열단 정말 중요하죠. 1920년대 저항의 아주 큰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1920년대에 이열단이 나오게 되고, 이열단이 뭐냐? 누가 있냐? 우리 현상금 320억에 빛나는 김원봉. 김원봉, 김익상.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김상호, 나석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열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폭탄을 막 던지고 막 아주 일제한테는 무섭게 그지없는 독립군이었던 거죠. 이열단이. 그래서 폭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응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열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여기서 김원봉은 그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정말 중요하고요. 네, 물론 이 사람들 모두 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폭탄이 거의 많이 하는 것들이 폭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보면은 폭력으로서 타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말로 해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으로서 타도하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이제 이열단이 이제 이걸 근간으로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이게 국내 저항이었어요. 국내 저항. 그렇다면 국외 저항에는 뭐가 있는지, 국외 저항에는 우선은 국외 저항에는 지금 독립운동 기지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일 무장투쟁이 되게 됩니다. 항일 무장.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열단도 나오고 어린이날 나오고 막 형평운동도 하면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항일 학생운동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국외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이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국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항일 무장투쟁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것이 있어요.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가 있고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가 있고 승리했고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 대첩이라고도 하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봉오동 전투도 하고 승리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이제 국외에서 지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봉오동 전투 승리를 하고 이제 여기 독립군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일본 군대가 빡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승리도 하고 이러는데 얘네 이 독립군들 잡으려고 군대를 엄청 많이 주둔시켜요. 군대를 진짜 오지게 보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왜 아까 전에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북간도에 뭐 있었던지 기억하시죠? 북로 군정서가 있습니다. 북로 군정서 사람들이 김자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 미친 듯이 쳐들어와. 지금 얘네 잡으려고 이 대한 독립군 잡으려고 미친 듯이 쳐들어와. 그런 상황에서 북로 군정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연합부대를 만들어요. 독립군 연합부대를. 우리 연합하자. 이거 청산리 전투에서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봉오동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수많은 일본 군들을 물리치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강이 있고 어떤 산이 있는지 애들이 알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거야.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얘네 지금 독립군 잡으려고 진짜 군대도 오지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군대도 이렇게 했는데 청산리 전투에서 또 대승을 우리나라가 거둬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돌아버린 거야.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참혹하게 민간인들의 한인촌을 죽여버려요. 한인촌을 없애버려요. 아주 참혹하게. 그래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간도 참변을 하면서 이제 독립군들이 한인촌이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 때문에 일본한테 이제 학살당하고 참변이 일어났구나 싶어서 이제
소련이 그 당시에 오라고 합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와라 했는데 사실 다 속임수였다. 그러니까 가도 자기 전투 좀 도와주게 하고 자기 전투를 우리나라 그 독립 운동가들이 도와줬는데도 안 도와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되게 아무튼 되게 속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소련이 정말 나쁘게.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언쟁이 생겼는데 그러던 중에 자유시로 와봐. 러시아에 자유시라는 곳이 있어요. 자유시로 와봐 라고 합니다. 독립군들한테. 자유시로 갔습니다. 뭐 협상을 하러 갔는지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갔는데 가운데에 몰아놓고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독립군들이 이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렇게 자유시 참변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사람들이 이게 정말 많은 독립군들이 죽고 다들 만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만주로 내려와서 이제 삼부. 그러니까 삼부가 뭐냐?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이죠. 일종의 정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종의 정부 그 조직을 만든 거예요. 조직을 만드는. 그래서 삼부를 만들고 그리고 삼부 통합을 시켰다. 까지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정부 조직을 만들고 통합을 시켰던. 어쨌든 지금 1920년대 국외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지금 저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국외에서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1920년대죠. 정말 아주 힘든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1930년대로 오겠습니다. 1930년대, 1910년대는 무단 통치, 1920년대는 문화 통치, 19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민족 말살 통치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머리 뼛속부터 아주 그냥 가슴 깊숙이까지 우리나라 조선의 그 한 어를 뺏어가려고 이제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1930년대에 가장 중요한 점이죠. 민족 말살 통치라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우리나라를 민족을 말살시켜요? 다 죽여버려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바로 머리를 아주 그냥 우리의 그 뇌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보자. 자, 봅시다. 자, 상당히 지금 어색했어요. 보자, 뭐야. 자. 바로 뭐가 있냐? 바로 황국신민서사들이 있습니다. 황국신민서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다. 그러니까 일본 황국의 신민이다라는 것을 막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황국신민서사를 계속 하겠고, 우리들은 황국의 신민이며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서 일본에 뭐를 받으며 이런 하는 거죠. 그리고 궁성요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삘삘이 하고 뭐가 울리면은 그 일본 궁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절을 한다거나 인사를 하고 막 그런 건 궁성요배라는 것이 있고, 여기 우리나라의 일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뭘 또 지배하겠어요? 내 이름도 뺏어가려고 창씨개명을 하게 됩니다. 창씨개명이 뭐냐? 우리나라 이름을 뺏어가고 개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막 징계를 내린다던가, 벌을 내린다던가, 죽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씨 개명이다.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영이가 아닌 거죠. 저는 성이 안씨거든요. 안가영이 아닌 거죠. 이제 미즈하라 가영 되는 거고, 여러분 이름이 재원이면, 나카무라 재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창씨 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또 신문도 다 폐간시켜버려요. 아주 일본의 이야기만 하는 그런 신문 말고는 다 폐간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로서는 어떻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냐? 바로 남면 북양 정책. 바로 남쪽에는 면을 키우고 북쪽에는 양을 키워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서 이렇게 자기들이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남면 북양 정책을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 1930년대 대표적인 일제 통치였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뭐냐? 우리나라 국가를 총동원을 해서
이제 일본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동원 시켜서 일본에 뭐 전쟁에 나가게 한다거나, 이때 이제 나온 게 위안부 혹은 강제징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총동원을 시켜서 국가총동원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지금 너희 민족은 그냥 일본인이야. 너는 지금 일본을 향해서 모든 걸 바쳐야 돼. 라고 지금 이름까지 바꾸면서 세뇌를 막 시키고 있는 도중인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그 40년대까지도 이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공출 배급 이런 건데요. 아주 그냥 다 주고 아주 그냥 싹쓸이 주고 싹쓸이 가져가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공출 배급은 이제 1930년대 플러스 1940년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저항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봅시다. 바로 국내, 이번에야말로 나눠보겠어. 이번에야말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네,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920년대에 조선일보가 문자 보급 운동, 문맹 퇴치 운동에서 문자 보급을 했던 것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930년대 국내에서 동아일보가 분하루도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분하로드? 헷갈리네요. 죄송해요.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소설로 낸 것이 바로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이죠. 이때 이제 야학 같은 것도 생기고, 이제 이게 지금 대신야학 채널이잖아요. 이제 야학 같은 것도 이때 생기면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게 하고, 농촌 사회에서 좀 더 공부를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아일보의 분하로드 운동이다. 자, 그리고 조선어 연구회도 이때 생깁니다. 조선어 연구회. 우리나라가 지금 이름도 일본어로 바꾸는 와중에 이제 조선말 쓰면 또 잡혀가고 이러는 거죠. 여기서 조선어 연구회가 그 영화로도 나왔던 말모이 기억나시나요? 영화로도 나왔던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 이런 것도 만들고, 영화로도 나왔던 말모이 운동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이제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으나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학도 만든다던가, 실증주의의 진단학회, 그리고 사회 경제사학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되짚어보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공부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발전하게 되죠. 자, 이제 국외로 가겠습니다. 국외로. 자, 국외에서는 우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 때 상하이를 떠나게 돼요.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설립이 됐잖아요.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왜냐면은 이유가 뭐냐, 이때 윤봉길이 훈커공원에서 던진 폭탄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인애국당이 만들어져요. 한인애국당 정말 중요하죠. 김고가 만든 한인애국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인애국당, 김고가 만든 한인애국당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바로 정말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이봉창, 윤봉길들이 일본 천황한테 폭탄 던진 이봉창과 윤봉길, 홍커공원, 윤봉길, 도시락포탄에 윤봉길이 있죠. 그렇게 이봉창과 윤봉길이 이제 있는 한인애국단이 활동을 이때 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독립당까지 하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게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지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광복군도 이제 중요한데요. 한국 광복군이 1930년대, 연도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1930년대 한국 광복군이 일어나는데, 이 한국 광복군은 대일 선전포고를 한다던가, 사실 1930년대는 지금 광복에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세계대전을 하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도 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일선전포고를 이때 하게 되고 인도 미얀마 파견을 가고 영국의 요청으로 파견을 가고 뭐 국내 진공작전 등을 하는 등 한국 광복군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뭐냐? 30년대 초반인데요. 이거는 이 다음에 생겼다는 일은 아니에요. 이 지금 국외에서 생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생겨요. 바로 중국에서 예전에 제가 설명 안 들은 것 중에 미스야 협정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인이 그 한국 독립군들을 잡으려고 여기 중국에 있잖아요. 한국 독립군들이 여기 국외에 있는 얘네들 잡으려고 미스야 협정 같은 거 맺어가지고 중국인들한테 한국 독립군 잡으면 너희 돈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과 중국을 중국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왜 중국인들이 막 돈 받으려고 막 잡으러 다니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랬던 상황인데 여기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만주 사변이에요. 일본이 건드려버려. 일본이 중국을 건드려버린단 말이야. 만주 사변이 되면서 이제 중국이 우리가 지금 조선을 도와가지고 일본을 무찔러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한중연합작전이 국외 저항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중연합작전이 국외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지금 일본을 무찌르려고 지금 열심히 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북만주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남만주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이렇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국 독립군에서는 이제 쌍성보 전투를 승리하게 되고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바로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이라고 있었어요. 민족혁명당. 그것도 중요해요. 보이죠? 제가 판서가 별로 예쁘지가 않아서 이해해 주세요. 민족혁명당. 김원봉이 이끄는 아까 이열단에 있었던 김원봉이 이끄는 민족혁명당이라는 것에 여기에 산하부대인, 여기 아래에 있는 산하부대인 조선이용대가 있어요. 조선이용대. 얘 보면은 조선이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한인 무장투쟁을 한 그런 조직입니다. 조선이용대. 한인 무장투쟁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1930년대는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 판서를 몇 개를 썼어요. 정말 그만큼 우리나라가 열심히 저항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정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외워야 될 거. 우리나라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쵸? 양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때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우선은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됐잖아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조직들이 이끌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어떤 이끌었는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1910년대는 기억나시나요? 독립일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있었다. 1920년대는 대한독립군당 그리고 위에 중요했었던 북로군정서 1930년대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그리고 이제 40년대 가면 조선이용대까지 이제 조선이용대는 1938년부터 시작했는 그러니까 조선이용대는
1938년부터 시작해서 1940년대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로 나뉠 수 있고요. 1910년대 어떤 통치했다? 무단으로 통치했다. 헌명들이 무단 통치를 했다. 1920년대는 문화 통치를 했다. 폐사령을 폐기해주고 산미 증식 계획을 세웠다. 19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를 했다. 창씨 개명하고 궁성요배하고 그런 등의 민족 말살 통치를 했다. 1910년대 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3.1운동.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1920년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요.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 국내 국외로 정말 많이 있었죠. 1930년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가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조선어 연구회라든지 이러면서 분화로드 운동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열심히 국내 국외에서 전쟁까지 하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중 연합작전 정말 중요하고요.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이기려고 연합을 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1930년대 대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성부 전투랑 영릉간 전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공통된 특징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정답은 중국과 연합을 해서 활동한 전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1910년대와 1920년대, 1930년대의 특징 전부 다 알아가시고요. 지금 양이 당연히 많잖아요. 이거는 끊어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끊어서 필기하셔도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연도를 나눠서 우리가 어떤 통치를 받고 어떻게 저항했는지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제강점기의 전부입니다. 그쵸?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광복을 하면서 이제 6.25 전쟁도 나오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정말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일제강점기가 정말 중요한 만큼 우리 열심히 지금 1시간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복습도 꼭 하시고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